60평생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선택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 제가 한 장의 오래된 우편물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기막히고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김혜중 씨 61세. 그는 평생을 우체국 계약 집배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었기에 퇴직금도 연금도 제대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평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혜중 씨는 체격도 왜소하고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늘 구석자리에 앉았고 조별과제에서도 항상 마지막에 남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뭘 부탁하면 네 하고 받았고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하며 웃었습니다. 우체국 동료들도 그를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혜중 씨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으니까요. 산길 배달, 외곽 지역 배달, 비 오는 날 긴급 배달까지 모두 혜중 씨의 몫이었습니다. 혜중 씨, 오늘도 외곽 코스 부탁이요. 나 급한 일 있어서. 팀장은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왜 저만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미움받을까봐,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도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5월의 장맛비였습니다. 아침 조회실에서 팀장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어제 이 주소에서 반송 처리된 건데 내 코스 맞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처리 좀 해줘. 혜중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허름한 회색 봉투였습니다. 표면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발송일자를 보니 1989년 4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송 처리된 날짜는 2023년 5월 8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습니다. 34년 전 우편물이 지금에서야 반송됐다고? 혜중 씨는 우편 업무를 30년 넘게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창고에 묻혀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은 가끔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신인 김혜동, 수신인 김명수, 주소 경기도시 동 123-45. 이름을 보는 순간 혜중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혜동. 그것은 자신의 형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일 뿐이겠지. 혜중 씨는 고개를 흔들며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그 봉투에 걸려 있었습니다. 혜중 씨는 형을 30년 넘게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1992년 여름 마지막으로 크게 싸운 뒤 형이 집을 나간 채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릴 적 혜중 씨는 형을 무척 따랐습니다. 형 혜동은 동생보다 4살 위였고 키도 크고 말도 잘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리더였고 혜중 씨는 항상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아버지는 농사일과 막노동을 병행하며 가족을 겨우 먹여 살렸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형 혜동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혜동아, 미안하다. 형은 내가 동생 좀 봐줘야겠다. 아버지는 혜동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동생 혜중이는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혜중이가 좀 더 차분하고
성적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형 해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동생을 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혜중 씨는 그때의 형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밤 형이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던 모습을. 다가가 말을 걸려 했지만 형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 후로 형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1992년 여름 혜중 씨가 23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막노동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 해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형은 몇 년간 서울에서 공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고향 떠나려고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답이 없어요.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해동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다. 멀리 떠나지 마라. 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요? 저한테 가족이 뭐가 있었습니까? 전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혜중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형, 그건 오해야. 아버지도 나도 형을. 닥쳐. 형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혜중 씨를 노려봤습니다. 넌 모르지. 넌 항상 선택받았으니까. 난 항상 참아야 했어. 내가 있었으니까. 그날 밤 형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고 혜중 씨는 울면서 형을 불렀지만 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혜중 씨는 오늘도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언덕을 올라가고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집집마다 우편물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그 봉투로 돌아갔습니다. 김해동 정말 우리 형일까? 점심시간에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신인 주소를 확인하니 자신의 배달 구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주소 가봐야겠다. 퇴근 후 혜중 씨는 반송된 주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집들은 낡았습니다. 대부분 빈집이거나 노인들만 사는 집이었습니다.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대문도 없는 단층 슬레이트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명백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 우체국 직원인데요. 혹시 옆집에 사시는 분 아세요? 김명수 씨라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명수 씨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요. 한 25년은 넘었을 거예요. 혜중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전이요? 네. 참 불쌍한 양반이었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동네 사람들이 치러줬죠. 혜중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쯤 갑자기 우체국에 가셔서 편지를 한 통 붙이셨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시길 꼭 도착해야 하는 편지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중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발신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해동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확실하진 않지만.
혜중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중 씨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건 형이 보낸 편지다. 그리고 수신인 김명수는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다. 혜중 씨의 아버지 이름도 김명수였습니다. 아버지는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인 1989년에 발송된 것입니다. 왜 형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왜 도착하지 못했을까? 혜중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건 자신 앞으로 온 편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편지는 34년간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혜중 씨는 결국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날 회사에 가서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우편물이요. 제가 실수로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팀장은 별 관심 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래. 어차피 오래된 거라 재처리해야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 혜중 씨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봉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혜중 씨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그 서랍 앞에 앉았지만 열지는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혜중 선배, 요새 무슨 고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후배 우체부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선배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고. 근데 사실은 힘든 거 아니에요? 혜중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평생 이렇게 살았어. 괜찮다고 하면서 살았지. 후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그렇게 사셨으면 하늘이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처럼 착하게만 사신 분한테요. 그 말이 혜중 씨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상? 그날 밤 혜중 씨는 결심했습니다. 봉투를 열기로. 혜중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른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마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혜중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축축하고 무겁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큰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는 집을 떠났고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나요? 혜중이가 10살 때 크게 다쳤던 날을요. 담벼락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던 그날. 아버지는 그때 사고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와 혜중이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저만 참아야 하는지, 왜 동생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중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날 담벼락 위에서 저는 혜중이를 밀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아니, 장난인 척했지만 사실은 질투였습니다. 시기였습니다. 동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비겁한 마음이었습니다. 혜중이는 떨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셨습니다. 형이니까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저를 옥죄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이었고, 그래서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혜중이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혜중이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집안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중이는 제 희생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잘못은 혜중이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동생을 미워했지만 사실 혜중이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아버지,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혜중이에게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쓴맛뿐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꼭 전해주세요. 혜중아, 형은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형은 그저 형 자신이 미웠던 거야. 형이 약해서, 형이 비겁해서 미안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넌 항상 착한 아이였어. 형이 늦게라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형 해동 올림. 1989년 4월 15일. 편지를 다 읽은 혜중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그는 울면서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4년 만에 돌아온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은 자신을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형은 자기 자신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형, 나도 몰랐어. 나도 형이 날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 혜중 씨는 그동안 자신도 형을 원망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왜 연락도 하지 않았을까?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도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중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말고도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혜중이와 형 혜동,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혜중이는 형의 등에 엎여 있었고 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중 씨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형이 간직하고 있던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형, 당신은 마지막까지 우릴 사랑했구나. 편지를 읽은 후 혜중 씨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움츠러들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형처럼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형은 나한테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 거야.
다시 살아보라고. 혜중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처음에는 작은 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생 취미로만 해왔던 나무 조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운 목공 기술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퇴근 후 집에서 작은 나무 인형이나 수저, 그릇 같은 걸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취미 강좌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았으면 절대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혜중 씨는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목공의 강좌를 하고 싶은데요. 첫 강의 날 혜중 씨는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강생은 7명이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무 수저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편안하시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듣고 있으니 마음이 포근해져요. 혜중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걸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는 생각보다 잘 진행됐습니다. 혜중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고 수강생들은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법, 사포로 갈아내는 법, 기름을 먹이는 법까지 모두 가르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오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저 오랜만에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냈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혜중 씨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를 거듭하면서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7명이었던 수강생은 15명이 되었고 한 달 후에는 2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혜중 씨를 불렀습니다. 혜중 선생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수강생분들이 다들 선생님 강의를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규 강좌로 확대할 생각 없으세요? 주 2회로 늘리고 수강료도 받으면서요. 혜중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관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본인의 가치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따뜻함, 진심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혜중 씨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시 청소년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혜중 선생님, 저희 재단에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혜중 씨는 망설였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젊은 친구들과는 잘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오히려 전통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의 차분한 가르침이 필요해요. 혜중 씨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첫 수업 날 15명의 중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혜중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무 조각 도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나무로 간단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학생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무를 깎고
사포로 갈고 자신만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 만지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스마트폰 볼 때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혜중 씨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이 세대를 넘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혜중 씨의 수강생은 100명이 넘었고 강의 요청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체국 일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정체성은 집배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중 선생님, 혹시 공방 하나 내볼 생각 없으세요? 공방이요? 네. 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공간도 지원해주고 초기 자금도 일부 보조해줘요. 혜중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방, 자신만의 작업 공간. 평생 꿈꿔왔지만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관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혜중 씨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놀랍게도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6평짜리 작은 공방이었지만 혜중 씨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복지관 1층 구석진 곳에 위치한 공간. 창문이 하나 있고 작업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중 씨는 공방 이름을 정했습니다. 혜중 나무방.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62세의 혜중 씨는 우체국 집배원이자 목공의 강사이자 자신만의 공방을 가진 장인이 되었습니다. 공방이 안정되자 혜중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체국을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혜중 씨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응, 뭔데? 저 다음 달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중 씨, 이 나이에 다른 직장 구하기 힘들어. 여기라도 다녀야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요. 혜중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마지막 배달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동안 혜중 씨를 편하게만 생각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중 선배, 멋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후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혜중 씨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공방을 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공방에서 나무 그릇을 깎고 있었습니다. 수강생 한 분이 주문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혜중 씨는 작업을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중 씨는 상자를 받아들고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발신인 주소를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인 김혜동. 뭐지? 이게 무슨... 혜중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형의 이름으로 택배가 온 걸까? 상자를 뜯자 안에는 나무로 된 작은 상자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호두색의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표면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혜중아, 내가 이 상자를 받을 때면 나는 이미 떠난 뒤겠지.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의 변호사를 통해 이걸 내게 보내도록 했단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다. 나는 평생 이걸 간직했지만 어디에도 쓰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다를 거야. 너는 나무를 사랑하니까. 이 상자 안에는 우리 집안 사람 중 내가 가장 가져야 할 것이 든다. 잘 써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형이. 혜중 씨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천으로 감싼 물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천을 풀자 오래된 조각도 세트가 나왔습니다. 대나무 손잡이에 철제날이 박힌 전통 조각도였습니다. 총 8개의 도구가 천주머니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손잡이마다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날의 각도와 곡선이 완벽했습니다. 혜중 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장인들이 쓰던 도구라는 것을. 그는 즉시 지역 문화센터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가진 물건 좀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문화센터 고미술 전문가인 박 교수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조각도 세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박 교수는 첫눈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박 교수는 돋보기를 꺼내 조각도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손잡이의 문양, 날의 각도, 마모 상태까지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한참 후 박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조각도 세트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잡이의 문양으로 볼 때 왕실 공예품을 만들던 장인의 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중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왕실 공예품이요? 네. 당시 왕실에서는 최고의 장인들을 선발해 공예품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그런 장인 중 한 분의 것이었을 겁니다. 보존 상태도 매우 좋고요.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 유물이라면 박물관이나 개인 수집가 사이에서 가치가 상당할 겁니다. 얼마 정도요? 정확한 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적어도 2억에서 3억 사이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혜중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 교수가 떠난 후 혜중 씨는 한참 동안 조각도를 바라봤습니다. 2억에서 3억. 평생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공방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중 씨는 고민했습니다. 형은 왜 이걸 나한테 남긴 걸까?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너는 나무를 사랑하니까. 형은 혜중이가 이 도구를 팔라고 준 게 아니었습니다. 쓰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결심했습니다. 팔지 않기로. 대신 그는 이 도구들을 공방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작품을 만들 때만 조심스럽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방 한쪽 벽면에 유리 진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조각도 세트를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형이 남긴 마지막 선물 마이너스 우리 집안 장인의 혼. 수강생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도구 엄청 귀한 거라면서요? 왜 안 파세요? 혜중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형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역사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혜중 씨는 아버지와 관련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나무를 깎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혜중아, 우리 할아버지는 솜씨가 아주 좋은 목수였단다. 궁궐 일도 하셨다고 들었어. 어린 혜중이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왕실 목공일을 하던 장인이었고 그 도구를 아들에게, 아들은 다시 형 해동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마지막으로 그걸 자신에게 남긴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이었구나. 혜중 씨는 자신이 우연히 나무 조각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피 속에 흐르는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조각도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습니다. 60대 목공의 강사, 조선시대 장인의 후손으로 밝혀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한 방송국 PD가 혜중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인간극장 제작팀입니다. 혹시 출연 의향 있으신가요? 혜중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방송이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60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신 것, 형님과의 이야기, 가족의 역사까지.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혜중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수강생들이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선생님 하세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저희도 힘이 나거든요. 그러게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 많이 알려져야 해요. 혜중 씨는 결국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공방에서의 일상, 수강생들과의 수업, 형의 편지를 읽는 장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혜중 씨가 형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형 해동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무용고자 묘역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30년 만에 형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형 보고 싶었어요. 혜중 씨는 무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형이 남긴 편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형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구석에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고마워요, 형. 그 장면을 촬영하던 PD와 카메라 감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3월 인생극장 사연 모음집 TV-60대의 마지막 우편물 편이 방송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 8.5%, 그 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60대에도 인생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형제 간의 사랑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도 동생한테 전화해야겠어요. 혜중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신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방송 후 혜중 씨의 공방은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수강 신청이 쇄도했고 작품 주문도 밀려왔습니다. 혜중 씨는 놀랍고도 황당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이 맞나 싶어요. 방송 후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혜중 씨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책을 쓸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자는 설득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세대분들에게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혜중 씨는 6개월에 걸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습니다. 형과의 추억, 우체국 시절의 이야기, 인생이 바뀌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2024년 9월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우편물 -60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였습니다.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서점 에세이 부문 1위, 온라인 서점 종합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기업체, 대학교까지. 혜중 씨는 이제 단순한 목공의 강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혜중 씨는 63세가 되었습니다. 공방은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20평 규모의 작업 공간에 전시 공간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이름도 혜중나무 공방으로 바꿨습니다. 수강생은 200명이 넘었고 대기자만 50명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이제 보조 강사 2명을 두고 함께 강의했습니다. 책은 10만 부 넘게 팔렸고 외국 출판사에서 번역 계약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혜중 씨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수강생들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용기를 내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봄날 오후 혜중 씨는 공방에서 작은 나무 액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형이 남긴 편지와 사진을 넣을 예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각도로 정성스럽게 깎아낸 액자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혜중 씨는 액자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 고마워요. 형이 보낸 마지막 우편물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수강생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나무 젓가락이요. 손자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뭔가 만들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혜중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 역전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인생 역전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작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혜중 씨는 자주 말합니다. 60년 동안 전 정말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보다 못한 적도 많았죠. 근데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에게 인생 역전은 돈도, 명예도, 유명세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우편물 하나가 그의 마음을 바꿨고 그 마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혹시 당신도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끼시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인생은 셈이 빠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 지금도 어디선가 당신에게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을 향해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편물은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혜중 씨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편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자신을 용서할 준비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당신도 준비되어 있나요? 인생의 마지막 우편물을 받을 준비가.